올라갔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게 제주도 사람들한테 이제 윤석열이 돼야 제주도의 목소리가 원희룡을 통해 중앙정계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서 제주도가 수도권보다도 윤석열 지지율이 더 높은 되게 이제 약간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 쪽에 딱히 제주도랑 가까운 사람이 없죠. 제주도 출신 정치인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원희룡 지사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지지율이 진짜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제주도에서의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어떻게 보면은 저 수도권 지역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지지율 추세를 한번 뽑아왔는데요. 자, 네이버는 좀 약간 통계 자료 검색하듯이 이렇게 뽑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은 1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세 가지로 했고, 범위는 모바일 PC 전체, 성별은 전체, 그리고 연령은 투표 가능한 만 19세부터 했는데, 이게 투표가 실제로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지만, 이 저출산 경향을 고려했을 때 만 18세의 투표 경향은 전체 결과에 거의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걸 정치계에서 들으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만 18세의 투표율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만 18세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투표율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만 18세 한해서 빠져도 전체 결과를 아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지율,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윤석열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을 비교를 했는데 초록색이 윤석열 후보, 이 분홍색이 이재명 지지율, 초록색이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그 결과값인데 제가 놀랐던 게 윤석열 후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그 키워드를 잘못 뽑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결과값이 단기부터 벌어지니까 이게 1개월짜리 데이터, 이게 3개월짜리 데이터인데 보면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이 검색량에서. 이재명 지지율에 대한 뭐 검색 결과량은 윤석열 지지율 결과량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데이터가 잘못됐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1년 단위로 놓고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 중간중간에 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와 이런 잡음이 있었거나 이런 시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이 이재명 지지율에 대한 검색량이 그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검색량을 따라붙어요, 실제로. 이런 시기들 보이시죠? 이렇게 겹치는 시기도 보이고, 이 시기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딱 한 몸이 된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런 데이터 값이 실제다. 실제로. 그리고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이 구글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나오는 여론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네이버 여론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키워드가 압도적이다. 이재명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냥 윤석열 후보는 그 이준석 당대표와의 그 원팀 선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 여론 검색 결과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윤석열 후보의 우위로 키워드가 잘못됐나 생각을 했는데 1년 추세로는 실제로 엎치락뒤치락한 데이터가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보면 여기 이재명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을 이렇게 딱 검색량을 앞섰던 시기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나 이런 뭐 문제가 터졌던 시기란 말이죠.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관련된 이슈라든지. 하지만 그 갈등이 봉합 이후로는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가 계속 지속이 됐다.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검색량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은 참 여론조사를 왜 했나 싶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윤석열 후보가 특별한 시기를 빼곤 단 한 번도 이재명 후보한테 밀려본 적이 없다. 원래 이 정도 차이에서 끝났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이 차이 등락, 그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거의 뭐 하늘과 땅끝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거의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은 35%를 넘어가기 힘들다, 막 이 정도 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실제 대선은 결과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지만 그 데이터만 봤을 땐 그러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에 대한 걸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공약에서도 보면 큰 차이가 보이진 않죠. 윤석열 공약에 대한 그 추세가 조금 더 앞서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게 이제 1개월 데이터고 이건 이제 3개월 데이터. 근데 뭐 등락폭이 없죠.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뭐 통계 자료를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짜 차이가 없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 공약에 대한 키워드가 네이버에선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지율 키워드에 비해 공약 키워드는 변동이 별로 없다. 그럼 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거는 이 키워드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선 결과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차이가 없고 뭔가 유의미한 변화값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키워드를 잘못 선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실험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통계 데이터들이 이런 깊은 고민이 없이 둘이 뭐 그래프 보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둘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그게 이제 결론 그 둘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실험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통계 데이터가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오류 해가지고 비교 대상이 잘못됐거나 그 빅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추출한 데이터 자체가 연관이 없는 걸 빅데이터란 이름으로 막 분석을 하니까 오히려 그냥 뉴스 봤을 때보다도 더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걸 다룰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비교 대상과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에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이런 키워드식 분석은 각 대선 후보마다 또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선, 지방선거 이런 거마다 키워드를 다르게 써주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건 윤석열 후보의 전반적인 우세가 확연하게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동수로 나왔죠.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호재가 됐다고 봤어요. 또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호재가 됐다라고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트렌드에서 봤지만 긴 추세, 그러니까 호감을 가진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많고 압도적이었다, 원래부터. 근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동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을 가진 지지층이 훨씬 많은데 그 지지층들이 이 결과를 보면 위기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원래 윤석열 후보가 더 압도적인데 여론조사에서 똑같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선 내가 원래 투표 그냥 안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꼭 가서 윤석열 후보한테 표를 주고 와야겠다라는 이제 보수 대결집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중도에서 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지지층과 함께.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가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약간 여론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아예 원래 데이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나 지지도가 더 압도적이었죠. 사전투표율을 높여가지고 어차피 사전투표를 하러 나와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갖고 있는 지지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고 봐요. 왜냐면 사전투표를 독려하게 되면은 이렇게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인원들이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 투표장으로. 그러면 결국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잠재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투표를 독려한 거라고 봤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결국 잠재 지지층, 그러니까 투표 상황되면 투표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도 그만인 지지자들의 호감도가 실제로 더 많은 득표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사전투표를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게 실제로 거의 38% 가까운 사전투표율을 자랑을 하면서 제 생각에 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이준석 당대표의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다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은 그 언론에서는 언급이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대선이 지난번의 대선과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번 대선은 데이터 대선, 그러니까 데이터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 도입한 건데, 이준석 당대표의 전략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요즘 말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득표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지난 대선에는 어떤 정의, 대의, 명분,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뭔가 좀 사실 막 잘 손으로 잡히지 않죠. 그런 가치를 통한 뭉텅이식의 주먹구구 여론 파악,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한 여론 파악과 실제 득표보다는 명분, 대의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중심이 되는 대선이었죠. 그래서 뭐 박근혜 탄핵, 그에 대한 대의 명분, 뭐 적폐청산 막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엄청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이 가능했던 거고, 보통은 명분과 대의가 엄청 특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원래 나오던 대로 가는 경향이 강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던 거고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면 실제 뽑을 만한 지역에 맞춤형 공약으로 그 지역 지지자들의 실제 득표를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성과 추상적인 개념과 대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만한 공약으로 표를 늘리는 방식을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표 따먹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의나 명분보다는 지지층이 되어줄 만한 계층에게 실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그 계층이 지지층으로 연결돼서 득표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번 대선을 보면 박근혜 심판, 새누리당 심판 해가지고 대의적 명분 중심의 대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대선은 이준석 당대표의 주도 아래 대의적 명분 중심이 없어지고, 그게 어떻게 교체가 됐냐면 실제 뽑을 만한, 흔들릴 만한 지지층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공약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그거에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지지자가 되면서 득표하게 할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전라도 섬지역을 간 이유가 이 방식의 효용을 이제 효용이 어느 정도인가 약간 보려고 갔다고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섬지역에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약을 약속을 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전라도 섬지역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도입한 실리주의 데이터 선거운동이 훨씬 효율적이다. 여론조사 이런 거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대장동 논란, 배경국 논란 이런 게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게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적 명분, 누구 심판해야 된다, 누구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실제 득표로 이어지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들을 때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뒤돌면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윤석열을 뽑으면 여러분이 겪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개선되고 더 좋아진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엔 뽑을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윤석열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윤석열이 약속한 우리나라의 변화를 보고 뽑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 대선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번의 대선은 대의적 명분을 위해 개인의 필요를 희생시키는 대선이었다. 뭐 이명박 당선도 마찬가지였고 노무현 당선도 이거에 약간 연장선이라고 봐요. 386 민주화 세력의 대의적 명분 달성을 위해 실제로 그 개인의 욕구를 희생시킨 거니까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그런 대의적 명분이 없어요. 개인의 필요와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해 줄 수 있는 후보에게 이제 표가 가는 대선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계속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런 AI 윤석열이라든지 또 이런 윤석열 채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로 보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들 개개인 간의 친밀도를 높여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것들과 국민들이 친밀도를 가지면서 실제 더 많은 득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과 선거운동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죠.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실리적 혜택과 효용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정치 문화로 바뀐다는 그런 신호탄이 돼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제 SNS를 통해 뽑을 만한 지지층에게 맞춤형 공약과 연설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게 지지율 결집으로 이어졌고 결국엔 약간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9세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약간 어려울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방식이 이번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대선과 달리 이번 그 대선 같은 경우도 공약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약이 두루뭉실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디테일하고. 또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분야를 가리지 않는 게 이번 공약의 특징인데 결국 이 추세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될 확률을 높여주게 되고 또 이 공약 중심 대선으로 전환을 한 건 이 이준석 당대표의 전략이 굉장히 컸다. 컸다먹기식으로 실제로 이 공약을 보고 나를 뽑아줄 만한 후보를 찾아서 홍보를 해서 득표를 높이는 이런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되게 여러 비난을 받지만 결국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과 선거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선거가 대의적 명분으로서에서
실리적 공약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공약이 더 구체적이고 국민의 삶과 더 가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정하고 또 이 수정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공약보다는 개선 가능한 작은 공약이 투표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디테일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가 안 나오지만 결국 이 이준석 당대표의 전략은 낡아가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지만 결국 이준석 당대표의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60% 아니면 그 이상 가까이 득표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선거 지형은 굉장히 크게 바뀔 거고 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 자체가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재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이슈들은 이런 국제 정세에 관한 이슈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도권 일국주의 해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뭐 부산 엑스포 2030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결해서 출산율이 이제 땅바닥까지 밀고 간 이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이런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까지 다루기엔 너무 길고 이렇게 2부작 나눠서 내일 있을 대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쪼록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걸 이뤄낼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좀 맞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많이 눌러주시면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더 좋은 동영상 제작해서 찾아뵙는 에디의 시향잡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